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항상 이 말로 예시하기를 시작하셨죠. 호랑이는 인간의 마을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인간의 감정을 읽으며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 산과 달이 증언하는 기억 속의 기록입니다. 산신령처럼 숭배받던 맹수와 인간 사이에 실제로 존재했던 아계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깨진 날,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빛이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던 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청림리는 그야말로 세상과 단절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렀고 뒤로는 천년 묵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산에서 약초를 뜯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림리는 호환이 없는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주변 마을들은 해마다 호랑이에게 사람을 잃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밤에 뒷간에 갔다가 심지어 집안에서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연간 호환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맹수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림리만큼은 달랐습니다. 300년 동안 단 한 명도 호랑이에게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령 5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매년 제를 올렸습니다. 그 나무 밑동에는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내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금기 7칙. 하나, 산에 3알 이상을 개간하지 말 것. 둘, 매년 한식날 산신께 제를 올릴 것. 셋, 호랑이를 해치지 말 것. 넷, 호랑이 발자국을 보거든 3번 절하고 물러날 것. 5,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집안에 머물 것. 6, 호랑이가 물고 간 짐승을 탐하지 말 것. 7,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말 것. 특히 7번째 항목이 이상했습니다. 호랑이의 은혜라니요. 맹수에게 무슨 은혜를 받는다는 걸까요? 12살 소년 서기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가 정말로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서기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70이 넘은 그는 평생을 산지기로 살았습니다. 산의 경계를 살피고 나무를 관리하고 밀렵꾼을 쫓아내는 일이 그의 소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감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영감님은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지. 내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내 나이 때쯤 되었을 게다. 그때 나도 내 생각과 똑같았어. 호랑이가 뭘 지켜줘?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하고 말이야.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직접 봤단다. 호랑이가 늑대 떼를 몰아내는 걸.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 먹을 게 없었던 늑대 떼가 마을로 내려왔지. 수십 마리였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지. 서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산 위에서 엄청난 울음소리가 들렸어. 호랑이 울음이었지. 그리고 곧 늑대들의 비명이 들렸어.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는 늑대 10마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단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발자국이 있었어. 호랑이 발자국이. 서기는 전율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호랑이는 우리를 위해 늑대를 죽인 거예요? 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옛날 우리 마을 개척 시조이신 청림공께서 이 땅에 처음 정착하실 때 산신령과 계약을 맺으셨단다. 인간은 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겠다. 대신 산은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 그 계약을 지키는 증인이 바로 호랑이야. 서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산, 그 속 어딘가에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보다는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초승달이 뜬 밤 서기는 뒷간에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산골의 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서기는 손에 든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르르르 낮게 깔리는 소리. 서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을 입구 신목 아래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서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아니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 존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성인 남자의 가슴께에 달했고 몸 길이는 두 아름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하얀 털 사이로 드러난 근육은 달빛 아래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건 눈이었습니다. 호박색 눈동자. 그 눈은 서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기는 손에 든 등잔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백호는 서기로부터 불과 3걸음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 오히려 호랑이는 서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 그때 서기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을 보거든 3번 절하고 물러날 것. 서기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서기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백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 그것은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맹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얀 그림자가 어둠에 녹아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외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연결감. 그날 밤 서기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감님은 손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기야, 내가 본 그 호랑이는 아마도 산신의 사자일 게다. 백호는 흔하지 않아. 수백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존재지. 그런 존재가 너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영감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야.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지. 서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서기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사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서기는 그날 이후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목 아래 달빛을 받으며 서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백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기억하거라. 약속을. 서기는 매번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서기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올랐습니다. 영감님은 매주 한 번씩 산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과를 가지고 있었고, 서기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산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청림공님이 산신과 맺은 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야, 이 마을이 언제 생겼는지 아느냐? 300년 전이요. 그래, 정확히는 297년 전이지. 병자호란이 끝나고 조선이 폐허가 되었을 때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청림공이셨지. 영감님은 계곡물을 건너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청림공은 25가구를 이끌고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어.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굶주리고 있었지.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첫날 밤, 청림공은 혼자 산 정상으로 올라갔단다. 왜요? 산신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였지. 서기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경사진길을 올랐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짙게 풍겼습니다. 청림공은 밤새 기도를 올렸어. 저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성입니다. 이 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산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빌었지.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셨나요? 영감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았어. 대신 호랑이가 나타났단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청림공 앞에 나타났어. 사람들 말로는 그 호랑이의 크기가 황소만 했다고 하더구나. 청림공은 죽음을 각오했지. 하지만 호랑이는 그를 해치지 않았어.
대신 3번 울부짖었어. 3번? 그래. 그리고 3개의 돌을 청림공 앞에 놓았단다. 그 의미를 청림공은 바로 이해했지. 영감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산의 중턱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마을이 아득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3개의 돌은 3가지 약속이었어. 영감님은 큰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인간은 산의 3알만 사용한다. 나머지 7알은 산짐승들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그것이 공존의 첫 번째 법칙이었지.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청림리 사람들은 산 아래쪽 일부만 경작했고 중턱 이상으로는 나무를 하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 매년 한식날 인간은 산신께 제를 올린다. 감사의 표시이자 계약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지. 그래서 매년 한식날마다 마을 전체가 제사를 지내는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3번째 약속. 영감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호랑이를 해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데 할아버지, 호랑이는 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는 호환이 끊이지 않는데요.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서기야. 호랑이는 원래 사람을 먹는 동물이 아니었어. 호랑이의 주식은 멧돼지, 노루,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이지. 사람은 호랑이에게 먹잇감이 아니었단다. 그럼 왜 다른 곳에서는? 인간이 먼저 호랑이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야. 무분별한 벌목으로 숲을 파괴하고 사냥으로 호랑이의 먹이를 모두 잡아버리고 급기야 호랑이를 직접 찬양하기 시작했지. 약재로 쓰려고 말이야. 호랑이 가죽, 호랑이 뼈, 호랑이 쓸개. 돈이 되니까. 영감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먹이가 없으니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그렇게 호환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우리 마을은 달랐어. 우리는 계약을 지켰고 호랑이도 계약을 지켰지. 300년 동안. 서기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호랑이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백호가 우는 건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고요. 왜 슬퍼하는 걸까요? 영감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야, 호랑이는 영리한 동물이야. 개나 말보다 훨씬 더 영리하지. 그들은 기억해. 은혜도 기억하고 원한도 기억해. 그리고 슬픔도 느껴. 슬픔을요? 백호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아마도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일 게야. 호랑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뭔지 아느냐?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끼들이야. 그 순간 서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다시 백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름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하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신목 아래가 아니라 석인의 집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호는 석이를 보자 낮게 울었습니다. 으르르.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을 밟았습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방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깨워야 할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본능적인 느낌. 석이는 백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3걸음, 4걸음, 5걸음. 백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이가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을 때 백호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땅바닥에 있던 무언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석이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백호는 석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켜서 백호가 놓고 간 것을 비춰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학신 한 짝이었습니다.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남학신. 하지만 그 남학신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검붉게 마른 핏자국이 남학신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백호는 왜 이것을 자신에게 가져온 걸까요? 석이는 그 남학신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감님은 잠에서 깨어나 손자가 내민 남학신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백호가 가져왔어요. 방금 전에. 영감님은 남학신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이야, 이건 사람 피가 아니야. 예, 이건 호랑이 피야. 석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감님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석이야, 할아버지를 따라오너라. 지금 당장. 어디로요? 산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해. 2 사람은 한밤중에 산으로 올랐습니다. 영감님은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석이는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영감님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석이야,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여러 명의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산 깊숙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영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설마.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곡 옆 평평한 바위 위에 도착했을 때 석이는 그만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백호가 석이의 발치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낡은 남학신 한 짝이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핏자국이 낭자했습니다. 아니, 핏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검붉은 피가 바위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흰 털가죽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석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님은 횃불을 높이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석이야, 눈을 돌려라. 할아버지, 돌리라고 했다. 하지만 석이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위 옆 덤불 사이에 작은 몸뚱이 3개가 널려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무릎을 꿇고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몸뚱이는 이미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끼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창상이야. 창으로 찔린 상처야. 석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영감님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끌린 자국,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밧줄 조각들. 밀렵꾼들이야. 영감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새끼들을 노린 거야. 어미 백호를 유인하려고. 어미 백호는 어디 있어요? 도망쳤겠지. 새끼들을 지키려다 중과부적이었을 게야. 영감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석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자 동시에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석이야, 당장 마을로 내려가자.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2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마을 전체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 부임한 좌수 김씨가 서 있었습니다. 좌수 김씨는 40대 중반의 비만한 남자였습니다. 한 달 전관에서 파견되어 청림리를 관할하게 된 그는 부임하자마자 마을에 여러 변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마을의 오래된 관습들을 미신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좌수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아들이 호랑이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석이와 영감님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좌수의 집 마루에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좌수의 장남 김진사였습니다. 그의 팔에는 깊은 핥힘 자국이 있었고 의원이 지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호환이 없었다고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좌수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저녁에 뒷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호랑이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만약 제때 도망치지 못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감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수님, 진정하십시오. 이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요?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 것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좌수님의 아드님께서 산 어디쯤에서 습격당하셨습니까? 김진사가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계곡 위쪽 큰 바위 근처. 영감님과 석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이 죽어있던 그곳. 영감님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진사님, 혹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약초를 캐고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랑이를 당장 잡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즉시 포수들을 불러 산을 수색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영감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좌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해치지 않는다는 규칙? 미신 따위가 무슨 규칙입니까? 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미신을 믿고 있는 동안 제 아들이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나는 관에서 파견된 좌수요. 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요. 좌수님, 제발 하룻밤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유? 짐승에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좌수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호랑이는 신령이 아닙니다. 그저 위험한 짐승일 뿐이에요. 내일 아침 포수들과 함께 산을 수색합니다.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은자 100냥을 내리겠습니다. 은자 100냥. 그것은 보통 사람이 1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동요가 일었습니다. 영감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맺은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3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계약을. 영감님,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저도 영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수님의 아드님이 다치셨고 만약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는 없을 겁니다. 영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닙니다. 분명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좌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오, 노인장. 당신의 미신 따위에 내 아들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소. 내일 아침 동이 트는 즉시 포수들을 동원하겠소.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새끼들을 잃은 슬픔에 어딘가에 숨어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서기는 백호가 자신에게 남학신을 가져온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습니다. 제발 이것을 막아주세요. 제 새끼들을 죽인 자들을 막아주세요. 하지만 서기는 무력했습니다. 12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일찍 포수 10명이 이웃 마을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창과 활 그리고 덫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좌수는 그들에게 은자를 약속하며 백호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감님은 좌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좌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청합니다. 제발 이 일을 멈춰 주십시오. 계약이 깨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키시오, 노인장. 내가 참을 만큼 참았소. 좌수님의 아드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압니다. 약초를 캐고 있던 게 아닙니다. 새끼 호랑이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새끼 호랑이 3마리가 창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어미가 공격한 건 당연한 겁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분노였던 거예요. 좌수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짐승 새끼를 죽였으니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라. 됐소. 포수들 출발하시오. 영감님이 포수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노인네가. 좌수가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영감님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서기가 달려갔지만 역시 제지당했습니다. 저 노인네를 집에 가둬두시오. 방해되지 않게. 영감님과 서기는 끌려갔고 포수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기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을 서성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계약이 깨지면 안 돼.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을 입구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서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수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잡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표로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마을 사람 하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수들이 덫을 놓았는데 백호가 그 덫을 모두 부숴버렸답니다. 그리고 뭐요? 포수 한 명이 죽었습니다. 백호가, 아니, 호랑이 무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리라니, 설마 주변 산에 살던 호랑이들이 모두 모여들고 있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서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계약이 깨졌어.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마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산 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서기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중턱에 불빛 같은 것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었습니다. 수십 마리 호랑이들의 눈이 달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들이 내려오려는 건가요? 영감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0년 동안 지켜진 평화가, 300년 동안 유지된 계약이 단 하나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림리 마을 입구에 있던 신목이 천둥 소리와 함께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산신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이며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중턱에 수십 쌍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호랑이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마을은 여전히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산 곳곳에서 호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외곽에서는 거대한 발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위당한 것입니다. 서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동이 트자 좌수의 집에서 급히 사람이 나왔습니다. 마을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남정네들은 이장댁으로 모이십시오. 영감님과 서기도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이장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의 모든 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좌수 김씨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포수들이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셋이 더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비명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4명이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모두 부상을 입었고요. 호랑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2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영감님이 일어섰습니다. 좌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신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라니, 어떻게 짐승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영감님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들은 계약의 수호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좌수님의 아드님이 새끼 호랑이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약재로 팔기 위해서요. 모든 시선이 좌수에게 쏠렸습니다. 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있습니다. 서기가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나막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호가 저에게 준 겁니다. 진사님의 신입니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밀렵 도구들도 봤습니다. 창, 밧줄, 그리고 철제 덕까지요. 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 전체가 전멸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서기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 마을의 산직이야. 산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지. 내가 가서 백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 하지만 괜찮아. 영감님은 서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백호는 나를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지켰고 계약을 존중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 나를 믿어라.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장, 만약 정말로 백호를 만난다면 제가 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고. 영감님은 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좌수님, 대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좌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함께요. 당신들은 계약을 어긴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좌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마을이 안전해진다면. 한낮이었습니다. 영감님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등불도 없었습니다.
다만 산신께 올린 재물 하나만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그럼 저녁밥은 집에서 먹어야지. 영감님은 웃으며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서기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할아버지, 들어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이 마을의 산지기가 되어야 해. 계약을 기억하고 산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해. 우리가 왜 여기 살 수 있는지를, 누구 덕분에 평화로울 수 있었는지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꼿꼿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기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할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른들이 말리겠지만 서기는 할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할아버지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곡 위쪽 바위에 도달했을 때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백호가 있었습니다. 아니, 백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백호 주변으로 15마리가 넘는 호랑이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큰 호랑이, 작은 호랑이, 얼룩 호랑이, 검은 줄무늬 호랑이. 그들은 모두 영감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영감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아니 백호님, 저는 이 마을의 산지기입니다. 300년 동안 계약을 지켜온 청림리의 사람입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호박색 눈이 영감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계약을 어긴 자가 생겼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인간이 당신의 새끼들을 해쳤습니다. 영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고합니다. 그들은 계약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죗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제 목숨으로. 안 돼요. 서기가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들이 일제히 서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영감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서기야, 왜 여길? 서기는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그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백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기는 떨렸지만 할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두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기는 백호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가득한 눈, 새끼를 잃은 어미의 눈.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님,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의 새끼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새끼들이 죽었다는 걸. 백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인간들이 잘못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고해요. 할아버지도 무고해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산을 지키며 사셨어요. 당신들을 존중하며 사셨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백호는 한참 동안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백호의 거대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였습니다.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따뜻하고 거친 것이 서기의 뺨을 스쳤습니다. 백호가 서기의 얼굴을 핥은 것입니다. 서기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백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용서하는구나. 우리를 용서하는 거야. 백호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호랑이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울음이었습니다. 작별의 울음이었습니다. 백호는 서기와 영감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산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하나둘 백호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서기와 영감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영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떠나는구나. 계약이 깨졌으니 이제 떠나는 거야. 할아버지, 백호님은 우리를 용서한 거죠? 그래.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야.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지. 영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0년의 평화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좌수 김씨와 그의 아들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목 아래 하얀 그림자 하나, 백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서기는 조용히 집을 나와 신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백호는 서기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백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호님, 가시는 거죠? 백호는 대답 대신 한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백호는 북쪽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깊은 산, 사람이 닿지 않는 곳. 서기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백호가 가져왔던 남학신이었습니다. 이걸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서기는 자신이 차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부적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저희 마을의 수호 부적이에요. 당신도 가지세요. 부디 안전하게 사세요. 서기는 그 주머니를 백호 발치에 놓았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주머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움, 슬픔, 그리고 작별. 백호는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그것은 서기가 들은 가장 슬픈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그 후로 청림리에는
다시는 호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떠난 진짜 이유를.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서기는 어느덧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약속대로 마을의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산을 지켰습니다. 나무를 심고 경계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계약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살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했습니다. 철도를 놓고 도로를 내고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수구제라는 이름으로 호랑이 사냥을 장려했습니다.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당 거금을 주겠다는 포고령이 붙었습니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청림리의 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총으로 무장했고 살림을 개간하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기는 산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 40년 만에 처음 보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자국은 백호의 것보다 작았습니다. 아마도 백호의 후손이거나 다른 호랑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마을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 깊숙이 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발자국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점점 흐릿해졌고 결국 계곡을 건너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잘 가시오. 부디 살아남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서기가 예순이 되던 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물러갔고 조선은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청림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졌고 군인들이 지나갔고 산은 불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기는 전쟁 중에도 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300년 묵은 소나무들이 불타 사라졌고 계곡은 토사로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더 이상 호랑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자국도 울음소리도 그 어떤 흔적도 마치 호랑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서기는 때때로 산에 올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 울음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서기가 75이 되던 해였습니다. 손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서기의 아들은 손자의 이름을 호준이라 지었습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기는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호랑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호랑이는 전설 속 동물로만 남을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기는 7살이 된 손자 호준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만큼 높이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계곡 근처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곳이에요? 호준이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내가 백호님을 처음 만난 곳이란다. 서기는 큰 바위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호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호랑이 이야기요? 그래. 하지만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란다. 서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백호와의 첫 만남, 새끼 호랑이들의 죽음, 계약이 깨진 날,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호준이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호랑이들은 정말로 착했던 거예요?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다기보다는 지혜로웠지. 호랑이들은 알고 있었어.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서로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걸.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호랑이를 없앴어요? 서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이야. 뭘 잊었는데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우리만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산은 나무의 것이고, 계곡은 물고기의 것이고, 하늘은 새의 것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야. 서기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지. 우리가 더 강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나무를 베고 동물을 죽이고 산을 깎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 결과가 뭔지 아느냐? 뭔데요? 호랑이가 사라졌어. 늑대도 사라졌어. 사슴도 줄어들었고 새들도 적어졌지. 그리고 이제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산도 병들어가고 있어. 나무들이 예전만큼 울창하지 않고 계곡물도 예전만큼 맑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호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기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해야 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찾으려 노력해야 해. 잃어버린 게 뭐예요? 겸손함이야. 자연에 대한 존중이야.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살던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이지. 서기는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백호에게 주려다 결국 간직하게 된 부적 주머니였습니다. 호준아, 이걸 너에게 줄게.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을의 수호 부적이야.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거란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지. 어떤 약속이요? 자연과의 약속?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쓸 만큼만 가져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약속. 호준이는 주머니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호준아, 사람들은 말하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라고. 그게 단순히 아주 오래전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뭔데요? 그건 인간과 호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절을 말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던 시절. 그런 시절이 정말로 있었단다.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백호, 슬픔으로 가득 찬 그 눈, 마지막 울음소리. 호준아, 할아버지가 죽거든 이 이야기를 내 자식들에게 전해주렴. 그리고 그 아이들도 또 그 자식들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해.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야.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왜 잃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기는 그로부터 5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산에 묻어다오. 신목이 있던 자리 근처에. 가족들은 그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장례식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가 묻힐 무덤 위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비는 무덤 주위를 3바퀴 돌고 북쪽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령이 마중 나오셨구먼. 아니야, 백호님이 오신 거야. 그들은 함께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청림리는 발전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놓였고 전기가 들어왔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목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고 청림리 호랑이 전설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관광을 위한 소재,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림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은 산을 깎고 강을 막고 바다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을 때 한반도에는 야생 호랑이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의 박제로, 동물원의 우리 안에, 그림과 사진으로만 호랑이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서기의 증손자 호미는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어느 날 호미는 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관용구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증조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시절이라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간과 호랑이가 계약을 맺고 공존했던 시절,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를 해치지 않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호미는 화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20년대에 촬영된 청림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신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약을 깼습니다. 탐욕으로, 무지로, 오만으로. 그 결과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호랑이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청림리 모습이었습니다. 산은 깎여 있었고, 계곡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도로가 산을 가로질렀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과의 계약을 깬 대가입니다. 호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맺어야만 합니다. 자연과의 공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부적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서기가 호준에게, 호준이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호민에게 전해진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제 증조할아버지가 백호에게 주려던 부적입니다.
약속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게 진 빚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 그것은 단순히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미래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다시 공존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호미는 청림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산 중턱, 신목이 있던 자리 근처, 지금은 작은 표지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호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호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호랑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실제로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 다시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호미는 부적 주머니를 꺼내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담을 주머니를,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그는 일어서서 산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억, 희망,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평화에 대한 약속.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 그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던 지혜로웠던 시절, 우리는 그 시절을 잃었습니다. 탐욕으로, 오만으로, 무지로.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있었대. 그게 언제인데? 지금이야.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 자연과 함께 사는 이 시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호랑이의 눈물을, 백호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계약을. 산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울음 같기도 하고 먼 옛날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속삭임 같기도 합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